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 보통 이제 뭐 가치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다 가치주만 가져야 되고, 나는 이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성장주를 가져야 되고, 뭐 요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섞어야 됩니다. 이걸 섞는데 시장 상황이나 우리가 종목 분석을 하고 ETF를 사면 되는데, 굉장히 편한 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냥 ETF를 사면 돼. 주식을 잘 모르면 시장 전체를 사면 돼요. 그래갖고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상승을 그냥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10년 뭐 5년 요런 부분들의 개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내가 뭐 10살 20살 때부터 뭐 또 한 50대부터 80살까지 투자를 한다. 그러면 20년 30년 동안 ETF에 투자를 하면 20년 30년 동안 내가 투자한 그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하고 고르고 뭐하고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자, 시장보다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시장 수익률이, 예를 들어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뭐 10% 나온다, 12% 나온다 그러면, 20년 동안 12% 연평균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면, 그 시장 수익률을 이기길 위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러지? 종목을 선별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에 종목이 2000개가 있으면 이 중에 100개만 추려서, 200개만 추려서 얘네들이 전체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상승을, 더 큰 계좌 수익을 만들겠다 라고 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추리는 거잖아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전략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강조하지만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전략을 세우기 전에 기준을 항상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을. 이 기준을 잡아놓고, 자,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예를 들어 이 전략 중에 하나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크하는 게 유리할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제가 오래 분석하고 공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분을 최대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략을 수립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투자를 해나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방법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내 성향에 맞고, 또 내가 심리적으로 최대한 장이 안 좋거나 뭐하거나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회원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리딩을 통해서 많이 좀 갖춰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의 개념 정리. 제가 생각했을 때 성장주의 개념 정리는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산업이라는 건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성장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어요. 자, 쇠퇴기가 끝에 와서 망할 때까지, 성장하는 구간에서 이 쇠퇴기, 회사가 없어지는 때까지 보면은 이게 100년이 걸리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무슨 뭐 1, 2년이 걸리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뭐 10년이 걸리는 회사도 있겠죠. 자, GE라고 에디슨이 만든 회사예요. 자, 우리가 다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이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100년 만에 망했습니다. 자, 이 쇠퇴를 했던 이유는 뭐예요? 100년 만에 CEO가 결정을 잘못해서 엄한 데다 투자를 해서 작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예를 들어 G CEO, G 회장이 미래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제 망해가고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서 막 부채 갖다 쓰고 막 하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부도가 난 건데, 그게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CEO가 그렇게 했냐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장하는 구간에 투자를 하고, 자, 이 쇠퇴하는 구간에도 그냥 망하기만 할까요? 중간에 돈을 벌고 뭐하고 하다가 돈이 쪼그라들어서 이제 뭐 어려워지고 뭐하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이 유입이 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들도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막 유상증자를 해서 뭔가 성장을 도모하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돈이 더 이상 이제 들어오질 않고, 회사가 재무고 뭐고 쓰레기가 되고, 또 아니면은 CEO가 부도덕하거나
그런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항상 망할 수 있는 위험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론을 먼저 찾아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좀 건너뛰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구간에서 성장 섹터는 뭘까? 일단 1번이에요. 성장 섹터라는 거, 성장주라는 거는 시기에 따라 다르고 그때 산업 환경에 따라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그 구간은 뭘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헬스케어, 이거는 고령화. 고령화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노동력은 줄어들고 아픈 데가 많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약을 많이 사 먹을 거다. 간단한 개념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4차 산업. 이제는 인간의 노동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자, 이제 기술로 인해서 인간들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노동력 대체예요. 노동력 대체. 그 다음은 뭘까요? 자, 전기차. 이건 뭐예요? 에너지. 자, 환경 문제라든가 또 자원 고갈. 요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요런 규제들을 만들고 뭐하고 하면서, 전기차라는 거는 지금 석유로 달리는 차보다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만들면 손해인데, 이제 석유로 가는 차를 만들면 벌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부에서 규제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게 이런 산업인 거죠. 신에너지 산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 반도체, 5G, 자율주행, 2차 전지. 그럼 여기에서 딱 보겠습니다. 테마는 뭘까요? 자, 바이오, 자율주행. 나머지들도 이제 테마가 엮이겠지만, 요건 뭐예요? 아직은 숫자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죠. 기대감은 그냥 단순 테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비중을 절대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헬스케어 산업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제약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바이오를 섞어가는 거예요. 자, 자율주행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자율주행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기 전에 먼저 5G가 깔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걸 섞어가는 거죠. 테마를 내가 공략을 한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는 이제 뚜껑도 덮고 바퀴도 달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들보다 배터리, 소재, 이런 부분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 그런 쪽으로 먼저 시간차를 놓고 공략을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시간차 공격이라 그래. 우리가 배구할 때 보면 먼저 때리는 사람이 있고 때리는 척하다 옆에서 또 딴 사람이 때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시간차 공격. 자, 소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부품 장비가 가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뭐고 하면 결국은 이제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하면 일단 차를 바꿔야 되니까 전체 수요가 늘어나겠죠. 철강이라든가 완성차 업체들이 마지막에 움직이겠죠. 근데 결국은 요런 회사들이 요런 투자들을 다 해가지고 요 산업을 키우는 거죠. 요 회사들이 투자를 한 거를 이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이제 소재 기업들, 부품 장비 기업들이고, 철강 완성. 그러니까 이런 산업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알고 있으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싸다 비싸다만 알면 돼요. 싸다 비싸다. 그래갖고 비싼 구간에는 어때요? 투자 비중을 줄이고, 싼 구간에 어때요? 지금처럼 싼 구간에는 투자 비중을 만땅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이 싼 구간에 투자했던 비중들은 어때요? 비쌀 때 투자를 시작했던 사람들보다 당연히 싼 구간에 투자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겠죠. 이거를 이제 1년, 2년 이런 단위 기준으로 쪼개면 최소 이제 5년 이상의 성과가 나와야 그때부터 이제 격차가 벌어진다. 복리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 데는 경험이 필요하고. 성장주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자, 기업 가치를 살필 때 자산 규모보다 성장률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하는 이유는
리스크보다는 리턴을 목표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성장주 투자를 할 때는 자, 가치주를 베이스로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좌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리스크가 왔을 때 계좌 전체 내 돈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요런 부분들의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요런 부분들에 자신있게 배팅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비중 관리 관점이죠. 기업 가치를 살필 때 자산 규모보다 성장률에 집중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뭘 집중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1조짜리 회사가 있습니다. 자산이. 자, 성장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1천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총이, 자, 둘 다 5천억이에요. 시총이. 똑같아. 주가가 똑같아. 자산 1조 있는 회사는 1천억 있는 회사나. 자, 1천억 있는 회사는 1년에 2천억을 벌어. 자, 자산 규모가 1조 있는 회사는 500억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됐을 때 뭘 투자할 거냐? 그러니까 요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가치주는 요런 게 가치주라 그러는 거고, 요런 게 성장주라 그러는 거예요. 자, 2천억씩 2년만 벌어버리면 이거 5천억 돼버리잖아. 그쵸? 근데 어때요? 자산이 이미 1조 있으니까, 뭐 지금 팔아도 1조인데, 이 안전성이 이게 높아지는 거죠. 근데 성장은 이게 더 빠르죠. 근데 이게 성장주들의 성장이 꺾이는 시점에는 어때요?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거죠. 가치주가 30% 빠질 때 성장주들은 70% 80%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70% 80% 폭락, 요런 거에 대해서 막 겁먹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리스크가 아니고 그냥 변동성인 거예요.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주라는 거는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50% 정도는 그냥 웃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왜? 먹을 때는 1000%, 10,000%씩 먹으니까. 수익을 낼 때는 1000%, 10,000%씩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마이너스 80%, 50%를 왜 무서워해? 성장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는 거지. 더 좋은 게 보여지면. 그리고 딴 걸로 옮겨서 먹을 때는 1000%, 10,000%씩 수익이 난다고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 이렇게 나냐? 제가 보여드릴게. 자, 그렇게 진짜 됐던 부분들을 이제 이거 설명이 지나면은 이제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한국에는 주식 투자한다는 99%는 전부 다 그림 공부만 하고 앉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도 자, 아직 1000%의 경험은 없어요. 그쵸? 기간이 아직 그럴 기회가 안 와서 그래요. 이런 수익률들은 많은 수익이 아니에요. 그냥 수시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1000% 수익이라는 거는 이게 어려운 수익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가의 움직임을 살필 때 기대감과 실적 성장을 살펴야 된다. 주가가 이제 움직일 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가는 거냐, 실적 성장을 통해서 이게 가치 반영을 해서 가는 거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성장을 확인하려면 어때요? 숫자를 보고 시총과 비교해서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 그 구간에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은 챙겨가야 되는 관점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기대감 같은 건 어때요? 단순 테마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익률의 폭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대충 봐서 때리는 거예요. 자, 기대감은 테마 흐름, 그러니까 지금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거죠. 실적은 업황을 살펴야 된다. 이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구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요런 업황을 살펴야 되는데, 이 업황도 단기 업황이 있고, 이거는 이제 2년, 3년입니다. 단기 업황은. 그리고 장기 업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년. 근데 10년, 장기 업황 같은 거는 자, 숫자로 체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제가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불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누가 아는 분이 있을지도 있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2년, 3년의 업황은 체크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계속 제가 체크하고 있고, 회원분들한테도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장기 업황은 10년 이상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단기 업황에다 두되, 이 중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갈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2, 3년 만에 1000%는 나옵니다. 이게 제대로 4대만 맞아서 들어가면 요런 수익률들은 장이 조금만 받쳐주고 하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10,000%라든가 5000%, 뭐 3000% 이런 수익률들은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끌고 가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취해가고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항상 투자는 창의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요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창의력을 발휘하다 보면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근데 틀릴 때도 있어요.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실패가 아니고 틀리면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에는 성장주들이 부각을 받아요. 지금 시대가 아니고 저금리 시대에는. 저금리 시대라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언론에서 막 떠드는 게 역사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배당주. 자, 리스크를 관리해라. 채권. 금. 막 요런 걸 막 떠들어요. 요거는 단기 포지션이에요. 요런 포지션을 취해갖고는 절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자, 성장주들이 왜 부각을 받을까요? 저금리 시대는 금리가 싸니까 부채를 사용하기가 용이하단 말이에요. 자, 나라에서 이제 부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양책을 쓰는 게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 부채가 증가해야 되는데 저금리의 부채가 증가하지 않아 버리면 어때요? 이건 이제 디플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지금 한국이 뭐 디플레 시대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문정부에서 경제에 대한 개념이 똥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디플레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꾸준히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부양책을 쓸 때 우리나라는 긴축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2018년도는 한국의 꼴찌였던 이유는 물론 글로벌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빠지는데 한국이 더 빠지고 뭐하고 했던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작살이 난 이유는 자, 법인세 다 낮출 때 우리나라는 올렸단 말이에요. 한국은 올렸어요. 한국하고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올린 나라들이. 다 죽쓰고 있습니다. 자, 법인세 낮춘 나라들 대부분 미국 어때요? 좋죠? 그리고 어디에요? 또 뭐 인도, 중국. 뭐 일본은 이제 뭐 소득세 올리고 뭐 한다니까. 아무튼간 기업이 내는 세금을 다 줄여. 미국이 예를 들어서 GDP가 6만이라고 치면 얘네가 6만이라고 치면 우리나라 한국은 3만인데 미국은 법인세를 예를 들어 32%에서 이거를 대폭 인하해갖고 21%까지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21%인가 22%인가 해서 25%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조업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에다 이제 인건비 같은 걸 치면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보다는 한국이 인건비가 어때요? 비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트남보다 한국이 인건비가 비싼데 법인세가 높으면 어때요? 그럼 개작살 나는 거지. 제조업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들이 크게 오판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세수 늘려갖고 한 게 뭐예요? 복지라고 일회성 비용만 쓰고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복지도 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 예를 들어서 돈을 줘버려요. 그냥. 지금 실업급여며 뭐며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돈 주고. 이게 무슨 생산성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지를 예를 들어서 뭐 양로원을 지어. 그래가지고 기존에 돈이 뭐 200만원씩 들어가던 걸 100만원으로 줄여줘. 정부 지원으로. 그래서 이 양로원으로 인해서 뭐 요런 비용을 감축한다든가 요런 거는 생산성이 있는 복지라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복지에다 돈을 자꾸 푸니까 이번에 뭐 얼마를 썼다 그랬어? 아무튼 돈을 쓰는 대로 쓰는데 뭐 경제도 살아나지도 않고 개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결국은 최저임금은 또 올려버리고. 최저임금은 경기가 안 좋은데 올려버리니까 어때? 경기를 보면서 올리는 폭을 조절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최대치로 올려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죠. 자영업자들 다 죽어서 다 빈민 만들어버리고. 우리나라 중산층들은 거의 다 자영업자에 거의 막 몰려있는데 요걸 천천히 죽여야 되는데 한 번에 죽여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만 더 많아지고 부자들은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요 정도 상황이 된 거는.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는 오히려 성장주들이 부각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미래가 없냐. 자, 일본이 딱 건드려줘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에는 거의 뭐 절호의 호재다.
정부에서 이제 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제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다 그냥 기업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니네는 투자만 해라. 자, 세금 더 내고 투자 더 하고. 뭐 요런 식으로 환경은 다 악화시켜놓고 그냥 막 아구창 때리고 뭐 요런 식으로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 R&D 지원, 뭐 규제 풀고 요런 것들은 진짜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굉장히 한국에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개인적으로. 시장에 이제 단기 리스크가 높을 때는 오히려 이제 성장 섹터가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이제 보통 반대로 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이 많아지고 과거 데이터들을 다 훑어보면 항상 이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번도 이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이랬어요. 매번 이랬고 계속 이랬어요. 근데 이 성장주들이 이제 부각을 받은 다음에 어때요? 이게 과해지면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생기면 성장주들만 작살이 나는 거죠. 자, 시황이 좋을 때는 실적주들 그리고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요. 시황이 좋다는 건 뭐예요?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뭐 교역이 더 확대되고 서로 무슨 뭐 협업해갖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적을 내던 기업들이 계속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거죠. 공급 과잉이 될 때까지 투자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 추세가 이제 결국은 버블로 가는 거죠. 그러다 이 버블이 꺼지면 이제 작살이 나는 게 항상 성장주들의 반복되는 패턴이다. 이걸 이제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장주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사이클인 것 같아요. 자, 각종 테마주들이 개인 자금을 빨아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개인들이 이제 오래도록 들고 있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튀는 걸 바래요. 그냥 당장 오늘 사서 내일 오르길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이틀 만에 무슨 뭐 100%, 막 500%, 1000%씩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바란다는 거지. 오늘 사서 내일 3% 먹어야지. 오늘 사서 내일 무슨 뭐 10% 먹어야지. 그렇다 보니까 먼저 이제 시장이 돌아설 때 먼저 테마주들이 움직여서 개인 자금 싹 빨아가요. 요랬던 게 10월 달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있었고요. 정치 테마주들이. 그리고 이제 뭐 수출 규제 테마들.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뭐 아무것도 이제 눈에 보여지는 숫자가 없는데 주가가 미리 올라가서 이제 버블을 키워놓는 거죠. 근데 그런 구간에 개인 자금들이 싹 들어가죠. 왜? 그것만 움직이는 것 같거든. 내 눈에는. 그리고 뉴스도 그런 것들만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폭삭 무너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돈이 말라요. 그리고 진짜 좋은 종목들은 메이저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만 쫓아다니다가 항상 더 가난해지고, 그 틀을 깨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먼저 움직인다. 물론 이런 타이밍들을 확률적으로 잡아내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기 때문에 권하고 싶진 않아요. 자, 보통 이제 성장 지표로 이제 PER, ROE를 이제 저는 이제 기준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를 또 볼 때가 있어요. 기업마다 요거 말고 다른 걸로 봐야 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숫자가 찍혀지지 않는, 그러니까 실적이 찍혀지지 않는 기업들은. 근데 숫자가 찍혀지는 기업들은 요런 거를 기준으로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적정가치 산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 효율을 높일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PER은 현재 PER은 안 봅니다. 제가 처음에 오류가 가장 심했던 게 지금의 PER을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3년 후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항상 보는데 이 추정치라는 건 항상 바뀌죠. 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업황 체크를 하는 거예요. 추정치가 예를 들어서 뭐 2년 후에 400억 벌 거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200억으로 바뀌고 막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된 게 대표적인 게 일본에 대한 지금 뭐 무역 분쟁 이런 게 생기면서 항공 섹터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됐죠. 추정치들이 개작살이 났어요. 분기 적자 크게 이룩하면서. 근데 요런 것들은 오히려 어때요? 지금 보면 상승률이 지금 보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사이드가 굉장히 나중에 이제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일본 항공 노선을 되게 축소하고 뭐하고 해놨는데 일본이랑 뭐가 분위기가 풀린다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해외 쪽으로 노선 확대가 됐는데 그쪽에 이제 여행객들이 있는다든가 또 아니면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개선이 되는 시점에는 어때요? 이게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사이드를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가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PER이고 ROE고 지금 어떻게 된 거? 의미가 없어요. 성장률이 지금 작년에서 올해 12%, 작년에서 올해 13%, 요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ROE는 이제 3년, 5년의 평균치, 요걸 이제 증가폭을 기준으로 봅니다. 3년 전까지, 자, 올해가 아니고 작년까지 15%씩 성장하다가, 이게 작년까지, 뭐 2018년도까지, 이게 18년도, 17년도, 16년도까지 이렇게 성장하다가 올해 8% 나왔어.
그럼 어때요? 자, 이 3년 평균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전보다는 어때요? 가이던스가 낮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분석을 하면서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좋아질 수 있을까? 안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만 봐서 숫자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다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투자를 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겠지. 근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게 완벽한 전략이라는 건 항상 없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성장주와 테마주를 이해해라.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자, 이 구간에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막 채팅에서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쳐다도 보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2만원 가도 싸다 않다. 자, 1만원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 결국 1만원 밑으로 빠졌어. 내가 신이라서 이 얘기를 맞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간 건 뭐예요? 자, 기대감으로 올라갔죠.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실적이고 뭐고 재무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갔어. 이 기대감이 죽으니까 어때요? 제자리까지 가는 거죠. 이 기대감이 뭐였어? 임상삼상이었는데 이 기대감이 죽으니까 제자리까지 간 거예요. 자, 신라젠이라는 이 회사가 미래에 그러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모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 신규로 투자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신규로 투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와 있어요. 약효를 어떻게 입증을 해가지고 뭔가 한다든가 뭐 기술 수출로 돌린다든가 요런 구간으로 오면 어때요? 이제 기대 수익률들은 옛날보다 훨씬 작아지겠죠. 임상 3상을 성공을 해서 블록버스터를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가지고 있게 됐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정리가 되고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진짜 셀트리온처럼 성장을 할 수도 있었겠죠. 셀트리온보다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었겠지. 근데 그 기회가 그냥 사라지니까 내려온 거라는 거죠. 굉장히 리스크한 거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기대감이 사라지면 공포만 남는다는 거지. 바이오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계속 얘기했다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이게 바이오 많이 갈 때 제가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가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다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테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산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항상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기준으로 봐야 이게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전략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갈 때마다 내가 운이 좋게 운이 좋게 요런 구간에 샀다 요런 구간에 샀다 저 올라갈 때마다 나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때는 다시 사면 안 돼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구간에서 어때요? 자, 복불복이다 그러고 사는 수도 있겠죠. 근데 요런 기업들보다는 저 같으면 이제 다른 바이오 기업을 살 것 같은데 아무튼간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는 결국 꺼진다는 거예요. 바이오가 테마가 붙어서 버블을 키웠습니다. 이 버블이라는 거 지나고 보니까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어때요? 이때 닷컴 버블 때 과거에 1999년도에는 자 2000%씩 갔는데 이때는 10,000%씩 갔어요. 1년에. 자 1년에 이게 한 이제 2000% 정도 왔습니다. 근데 닷컴 1999년도에는 10,000%씩 왔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냥 숫자만 보니까. 그러니까 숫자만 본다는 게 무슨 뭐 재물을 보거나 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이 가격만 보는 거죠. 가격. 주가의 가격. 와, 이때 갖고 팔았더니 더 올라가. 아, 못 사겠다. 더 올라가. 야, 이거 계속 올라가. 더 올라가. 야, 싸다 그러고 샀어. 여기서 한번 팔어. 야, 대박이다.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여기 또 누르니까 또 샀어. 근데 밀려. 그러니까 물타기 막 해요. 또 올라가. 팔어. 야, 나는 투자의 신이야. 또 내려갔을 때 샀어. 또 내려오네. 또 샀어. 또 샀어. 게임 오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일반 이제 몰빵을 해서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익을 내가 뭐 1,000만원 갖고 막 2억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2억을 만들었고 2억을 여기서 다 털어먹어요. 결국은 이 1,000만원 털어먹고 끝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누가 이거 해갖고 돈을 막 많이 벌었다 그래. 요런 데서 사. 그래갖고 죽어버리고.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죠.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게 뭐 약효가 좋고 뭐하고 해서 성장할 수도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비중 관리 못하는 사람들만 죽는다는 거죠. 욕심에
요게 제일 좋아 보니까 요것만 몽땅 사는 거예요.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테마였어. 자, 올라갔다가 제자리 오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때 비관론이 엄청나잖아요. 살려면 요럴 때 사야 돼요. 요럴 때. 다 죽는다 그래. 이때만 해도, 자, 기대감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기대감이 살아있어. 자, 내려가면 올라가지고 했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야, 이제 기대감도 다 죽었어.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거의 뭐, 초토화 됐으니까. 요럴 때는, 이제, 복불복이다 하고 담아놓을만 하지. 여기서 움직임이 이제 많이 갈 수 있으니까. 물론 상장 폐지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사야 되겠지만, 요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성장주와 테마주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보여지는 제약 바이오 중에도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단순 테마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숫자가 보여지지 않는 기업들은 이제 테마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장 섹터는 어때요? 자, 시기마다 다르다는 거죠. 미래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산업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신라젠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아니고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70%가 빠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 테스라는 종목, 이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의 뭐 한 70%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얘는 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테마주는 싸다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런 기업들이 이제 뭐 테스라는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데, 내가 만원 구간 때에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구간인데, 우리는 이제 이때는 못 샀어요. 이제 살라고 보고 있다가 욕심 더 부리다가 조금 더 내려오면 사야지 하다가 못 샀어. 여기에 샀는데, 자, 이런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정 가치가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 25,000원 밑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편입 시점을. 지금은 어때요? 구간이 요 구간까지만 올라와도 거의 뭐 한 따블은 나오니까 저는 이제 편입하기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이죠. 싸다 비싸다를 알 수 있는 것과 싸다 비싸다를 알 수 없는 거. 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성장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성장주가 아니고 그냥 기대감으로 모르는 건 성장주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요런 부분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싸다 비싸다를 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주는요, 쉽게 말하면 가치주라는 건 싸다는 거잖아요. 싸다는 거. 가장 싼 게 가치주라고 보면 돼요, 시장에서. 이거는 이제 소외 섹터에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주와 가치주를 놓고 10년을 투자할 건데 둘 중에 하나만 무조건 선택해야 돼. 그럼 넌 뭐를 선택할래? 그러면은 저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20년을 놓고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럼 저는 무조건 가치주 선택합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뭐 배당이라든가 20년 동안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해보기가 거의 어려워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망할지 어쩔지 몰라요. 그 사이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소외 섹터는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1년, 2년 뭐 요렇게 놓고 봐갖고는 답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멀어지면은 싸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관심이 멀어진 게 뭔지를 보는 거죠. 지금 대표적인 저평가 섹터는 자, 금융, 건설, 철강 섹터예요. 금융 sek터가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일단 가치 부분에서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의 금융 문맹이에요. 금융 문맹률. 한국의 구금융 문맹률은 저는 99%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근데 이 중에 장기 투자를 하는 비율은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림 맞추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졸리 대표님 영상을 자주 보는데, 졸리 대표님 말을 들으면 이제 뭐 카지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서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그냥 단순한 그 가격 논리로 움직이는 게 9%겠다. 이것도 이제 금융 문맹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라는 걸 믿질 못하죠. 이걸 믿질 못해요. 주가가 같이 연동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 섹터들은 굉장히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금융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게 투자 문화가 잡히고 뭐하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올 때까지는 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랑 우리나라 금융회사랑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성장폭이 굉장히 나중에는 크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4차 산업이랑 결국은 나중에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보면 유튜브 같은 데도 찾아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조립식 건물. 결국은 집값은 떨어져도 건설 업종은 이제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괜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산업 분야였다면 요즘은 뭐 3D 프린팅으로 그냥 보면 막 시멘트 짜가지고 집 만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되고 뭐 요런 것들이 오겠죠. 이미 뭐 집을 다 만들고 있는데 그걸로. 그냥 뭐 허가 안 나고 규제, 안전성 같은 검증이 조금 미흡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전 퍼포먼스가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망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철강 섹터는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연결해서 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 잘 바꾸진 않아요. 요즘 또 차도 좋아지고 해서 보통 한 10년은 탄다 그래요. 그러면 사이클이 한 10년 정도 사이클을 볼 수가 있죠. 자동차 산업이 좋고 안 좋고를. 근데 이 사이클이 자율주행에 나오면 어때요? 일단은 차를 엄청 찍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원료가 뭐예요? 이거를 뭐 이제 철 말고 다른 걸로 만든다 그러면 기술이 좋아져서 한 5년, 10년 후에 자율주행차가 철이 아닌 다른 걸로 만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철로 만든다. 굉장히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당장 뭐 5년만 놓고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이후를 놓고 보면 만약에 자동차를 여전히 철로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북한. 북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거죠. 이 섹터도 보면 금융, 건설, 철강이 2001년도에서 2007년도에는 30배, 5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블을 치워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에서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10년 지났잖아요. 10년에서 20년 정도 버블 치워내면 이제 다시 움직이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가치주들의 기본 요건은 이제 일단은 낮은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거죠. 그리고 부채 리스크가 낮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언제 좋을까요? 금리가 올라갈 때 좋은 거예요.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금건 처리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는 지금처럼 이제 금리 인하 포지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 포지션이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길어봐야 2년, 1년, 2년.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글로벌 경기가 다시 화랑으로만 가면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그런 구간에 저는 어떤 리스크가 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2020년도에서 2023년 이 안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가계부채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채가 터질 건데 한국은 가계부채예요. 기업들은 부채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크게 부채가 없어서 그렇게 크게 증시는 크게 작살날 게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기축통화를 뺏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젠가 오게 되면. 그리고 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 부채가 많죠.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망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서민이 많이 망하겠죠. 부동산이나 부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제 뭐 주식 자산이라든가 뭐 기업에 대한 자산이 많은 그런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계속 소설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는 지나고 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가치주들 중에 이제 매력들을 보면 배당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주가가 안 올라가도 배당이 많이 나와요. 왜? 돈이 많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손해만 안 보게. 자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수준만 어느 정도 맞춰놓고 나머지는 다 배당으로 준단 말이에요. 왜? 투자를 안 하니까.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배당을 주는 거예요.
성장이 둔화가 되면 투자보다 배당을 택하는 거죠. 기업들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예를 들어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으면 어때요? 주주환원 하는 거죠. 자, 가치평가를 해봤을 때 싸다는 거는 소외 섹터를 뜻한다. 싼데 왜 사람들이 안 살까요? 안 사니까 싼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워렌 버핏을 보면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현금을 30%인가 20%인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워렌 버핏이 미국 시장에 대부분의 자산이 있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금융주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뭐 투자은행이든 뭐 일반 은행들을 이제 다 보면 은행 뭐 증권 뭐 다 보면 퍼가 거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5배 돼요. 자, 배당을 2% 정도 줍니다. 우리나라는 4% 줘요. 어때요? 자, 딱 절반 싸요, 미국보다. 워렌 버핏이 미국 은행들 사는 것보다 한국 은행들 사는 게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대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소프트뱅크에 이제 걔 누구야? 그분 누구야? 아무튼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그리고 공유경제. 지금 돈을 못 만드는 것들. 자, 성장주에만 투자를 하고 있죠. 성향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손정희 회장이 실패한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성공한 투자자죠. 워렌 버핏도 굉장히 성공한 투자자예요. 성향은 다르지만 어때요? 전략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요걸 엮어서 뭘 만들겠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약간 기업가 같은 개념이고 워렌 버핏은 자산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건설 섹터의 장기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북한과 사우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하고 사우디하고 인프라 투자가 본격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에도 보면 막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조선주들이란다. 건설회사들이나 보면 사우디에서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 뭐 요런 거에서 뭐 잭팟이니 어쩌니 하면서 막 언론에서 설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 그런 시점에 저는 이제 부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만 치중된 건설회사들은 조금 이런 모멘텀들이 약한 것 같고 해외에 좀 다방면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좀 대기업들이 장기 모멘텀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내수에 치중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나가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금융 섹터의 이제 장기 모멘텀은 이제 한국의 금융 문맹률, 전 세계 2위의 기록적인 금융 문맹률. 그러니까 금융 문맹이 심하니까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을 보면 은행에다 우리가 예금을 합니다. 내가 기업은행이나 뭐 KB은행에다 예금을 한다고 치자고요. 국민은행이나 1% 이자를 줘요. 근데 2%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막 몇 조씩 몰려요. 몇 조씩.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 기업은행하고 자,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배당을 4% 줘요. 배당을 4% 5% 줘요. 근데 여기다가 돈을 맡기면 1% 2% 줘. 그러면 이거를 안 사는 이유는 뭐예요? 주가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국민은행하고 기업은행이 망하지 않고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 유지만 하면 어때요? 4% 배당 다 받아먹고 나중에 몇 년 후 돈 찾았을 때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에다 돈을 예를 들어서 2억을 맡겼어. 기업이나 국민이나 망하면 어때요? 5천만 원만 줘요. 그리고 1억 5천 원 이제 떡 싸먹고 은행은 없어져. 어떤 게 리스크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훨씬 리스크한 거죠. 은행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맡기는 돈 가지고 장사를 해갖고 먹고 사는 건데, 그래갖고 뭔가 이익을 창출하는 건데, 그런 은행들이 이익을 잘 내가지고 돈도 잘 벌고 있고 하면서 배당을 4%씩 줘. 근데 은행에다 우리는 예금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왜 그럴까? 금융 문맹이라서 그런 거예요. 은행에다 예금할 바에는 은행주를 사야지. 철강 섹터 장기 모멘텀은 자율주행차와 북한 사우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강 섹터에 전 장기 모멘텀이 자율주행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북한 사우디는 이제 뭐 건설이라든가 뭐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겠죠. 이런 인프라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하면 장기적인
모멘텀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건설, 자동차, 조선 경기에 따라서 업황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 포인트를 집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철강 비중만 없습니다. 지금 금융 비중하고 건설 비중은 이미 채워가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이걸 베이스로 깔고 있죠. 왜? 가치 주니까 베이스로 깔아놓고 성장주들로 일단 지금은 수익을 많이 내보자. 왜 이거를 깔아놓고 있을까? 이게 언젠가 시작이 되면 어때요? 예를 들어 지금이 바닥이라 그러면 언젠가 시작이 되면 내 눈에 띌 때는 이미 뭐 몇백 프로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리 깔아놓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철강 섹터가 이제 흥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현대제철의 시너지. 그러니까 이게 흥했을 때를 보면 성장주였을 때가 있었어요. 2001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는 금융, 건설, 철강주들이 다 성장주였어요. 그러니까 버블을 크게 키웠죠. 근데 현대제철은 이때 70배가 상장을 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0배밖에 못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현대제철은 현대차와의 시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판 같은 거는 이제 뭐 특수강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서 현대차에 납품하고 하니까, 현대차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2008년도부터 2012년도, 뭐 13년도까지 굉장히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이익이 크게 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점프를 한 거죠. 그래서 2,000원부터 자 14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요 구간에서 요만큼은 버블이었겠죠. 그러니까 버블이 고평가가 해소되고 지금은 저평가 영역에 있다. 여기서 이제 이익이 확장되는 구간만 나오면,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되게 많은데 이익이 확장되는 포지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만 나오면 주가는 점프하겠죠. 근데 이제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다시 성장 모멘텀만 붙으면 굉장히 많이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자동화가 있을 거고, 뭐 이미 철강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자동화 돼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요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요게 뭐 보면 중국 기업이라든가 뭐 여러 중국이 철강 생산량도 거의 뭐 전 세계에 있는 50%를 이제 중국이 한다 그래요. 철강도. 그러니까 뭐 이쪽은 이제 뭐 중국도 다 잡아 먹었지만 이제 환경 같은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뭐 이 포지션을 줄이는 구간들이 오고, 뭐 사우디에서 투자 늘리고 뭐 하게 되면 요런 것들은 굉장히 좀 움직이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모아갈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철강 섹터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 보면 2001년에서 2007년도에 보면 막 롯데 손해보험 이런 것들 보면 막 7년 동안 거의 뭐 34,000% 올랐어요. 이건 이제 여기서 액면 분할하고 뭐하고 해갖고 이게 이제 52원인 거고, 그때는 52원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52원부터 17,000원까지 대충 한 34,000%. 중간에 이렇게 배당도 주고, 배당도 이렇게 주고, 매년 이제 이렇게 배당 주고 하면서 34,000%가 올랐죠.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이게 아마도 뭐 연금 같은 거라든가 요런 부분들에 대한 뭐 정책적인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많이 움직였다가 이제 버블이 많이 생겼었을 거니까, 어디부터 버블이었는지 건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가치 평가를 안 해봤으니까. 그럼 한 여기에서 요만큼은 버블이었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분가가 되고, 자 저평가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쪽도 보면 금융 섹터 중에 보험 섹터는 거의 금리의 연동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보험 섹터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딱 해보면 뭐예요, 상품이? 자, 내가 보험금을 냅니다. 월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10만원 뭐 이렇게 돼. 그래갖고 이게 뭐 3년이 됐으면 돈이 뭐 360만원에 모여있겠죠. 근데 여기서 사업비 뭐 쓰고 300만원이라 그러면 이 돈에서 나한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제로예요. 근데 이제 뭐 가입자 줄고 뭐하고 하면, 또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뭐 여러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험 설계사라든가 요런 이제 직원을 다 쓰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다 개인 사업자 개념으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보험 상품을 이제 팔 수 있는 루트만 생기면 이제 무조건 다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장사가 이제 현금 장사라서 사실 이게 이제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보험회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의 안전성. 증권도 마찬가지죠. 증권회사도 어때요?
뭐 신용이라든가 빌려주면 로스컷이 있잖아, 로스컷.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뭐 100만원 갖고 100만원을 빌렸으면 이게 뭐 80만원 빠지면, 주가가 80만원 빠지면 강제로 매도해갖고 이자 띄워버리잖아. 그러니까 부채가 굉장히 안전하다. 다만 이제 금융주 중에서 은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은행이 대부분 부채가 나가는 게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이잖아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이건 오히려 좀 리스크할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작살나서 이제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은행들도 지금은 제가 처음에는 이 부분들 때문에 은행 섹터는 아예 보질 않을 생각이었는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망가지더라도 은행은, 망할 가능성이 크게 없더라. 라는 판단에 은행주들도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성장주는 이제 두 개로 나뉜다. 테마와 가치가 기반돼서 실적.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숫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숫자가 입혀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아니면 테마를 타고 이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테마주들은 어때요? 리스크가 더 크다. 물론 주가는 한번 이슈를 타면 이게 돈이 끊길 때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게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갈지는 모르는 건데, 테마하고 실적, 이제 가치가 기반된 기업하고 테마주하고 올라갈 때는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어때요? 이제 가치에 수반되는 쪽에 비중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당연히 맞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주는, 성장 섹터는 우리가 볼 때, 가치와 이슈 사이에서의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안전에 치중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 그리고 배당,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안전마진을 확보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가치주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성장주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요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섞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성장주와 내가 생각하는 가치주, 여기에 대한 구분을 최대한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내가 생각하는 성장주와 내가 생각하는 가치주의 기준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너무 조리있게 딱딱 끊어서 깔끔하게 진행을 했으면 훨씬 영상 시간도 짧고 할 텐데, 또 편집도 좀 하고 하면 좀 더 나아질 텐데, 퀄리티가 그런 부분에서 항상 부족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 여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제 영상을 이제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